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이거 권리 분석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쫙 정리를 해드리니까 별로 영향이 인기가 없어요. 그죠? 일단 권리 분석 오늘은 이거예요. 최우선 변제 총정리인데,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하물며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런 거에 실수를 많이 해서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80%, 90% 이상 맞추시면 오늘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일단은 제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쭉 14가지 최우선 변제에 관련해서 14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제가 막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뭐 다 날 수 없고, 그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전입도 해야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반드시 해야 된다. OX.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OX. X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한번 보세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대요. 그것은 그분이 법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을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뭐예요? 그냥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죠? 물권화 시켜주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 틀리신 분 많죠? 그럼 제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 낙찰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냥 최우선 변제금 받고 나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런 경우 건물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씀해보세요. 어려워요? 아니, 이건 최우선 변제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 강의만 들으면 최우선 변제 한 3, 40가지 정도 되거든요.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들 그거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질문지를 던지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 강의하면서 또는 공인중개사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했다는 걸 제가 쭉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죠?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그죠?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죠?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어. 그죠?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의 임차인은 이 토지의 환가대금,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못 봤죠? 지금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확정일자 순이에요? 아니면 전입한 순이에요? 아니면 안분배당이에요? 안분배당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일까요?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전입했어.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게,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말소 기준 등기, 대항력,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입, 또 확정일자,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용어를 가지고 헷갈려요. 용어를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제가 용어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기준으로, 그죠? 저당권 최초,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 다 드릴 겁니다, 나중에. 말소 기준 당시 최우선 변제금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 5천만 원이었어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5천만 원이었었는데, 근데 2, 3년 또 살다 보니까 이 보증금이 증액이 돼버렸어. 그러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증액돼버리면, 6천만 원으로 증액돼버리면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결국엔 땡진 한 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후순위면은요. 만약 권리가 없다면.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설명 많이 하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이 특히나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후순이더라도 그죠? 후순이더라도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들이 설명을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500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잘 몰라요 금액은요. 6,500만 원이 소액 임차인으로 속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보장을 받죠. 근데 6,500만 원 중에 2,800인가? 경매 넘어갔을 때 6,500원 다 안 주고 이 중에서 2,800원 보장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2,800도 다 못 받을 수 있죠. 왜? 임차인이 아까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임차인이 28명 있는 다가구가 있어요. 안분 배당을 하다 보면 2,80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씩도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어렵나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각각 다른 날인 경우, 이런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각각 같은 날인 경우, 이런 경우는 토지의 매각되면서도 받을 수 있죠. 그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쭉 있어요. 이 사람 전입을 해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가 버렸어. 또 이후에 또 전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소액 임차인이야. 예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6,500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요. 또 이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제가 조금 이따 표 보여드릴 거예요. 전입을 했어.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런데 단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나머지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저당권이라고 했을 때. 몰라요? 모르면 제 영상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총정리. 이제 그 내용들도 있고 그 외적인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에 관련된 질문 사항들이 보통 한 20여 가지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잘해도 돈 벌어요. 진짜 돈 벌어요. 이 배당만 잘 여러분들이 아셔도 몇천 원 우습게 벌 수 있어요. 몇천 원 우습게 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저도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뭐야 대체,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썩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바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그제부터죠.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판매를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팔아요. 더 이상 안 팔고,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기본 교재는 계속해서 팔라고 그랬는데 기본 교재까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팝니다. 이제 더 이상 팔면 또 특히 블루오션 교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팔게 되면 이제 희소성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 교재도 판매를 마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뭐 교재 판매는 그만합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몇 번 누차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여러분 경매 물건 하나 볼게요. 경매 물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하나 볼게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일전에 설명해 드렸던 물건이에요. 여기 보면, 자, 임차인 수가 몇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임차인 수가. 이렇게 많아요, 임차인 수가. 임차인 수가 28명. 근데 이 중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죠?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관계없죠? 딱 차차가 인수하든지 배당 요구해도 못 받은 돈은 계속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인 사람들, 이 대항력 없는 사람들 있죠. 여기
대항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소액 임차인이라면, 아이고, 소액 임차인, 국가에서 인정한 소액 임차인 범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뭐 1억 얼마, 그 다음에 뭐 안산시 같은 경우는 6,500. 이 금액을 다 든다는 건 아니죠. 그죠? 경매 딱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경매 비용, 그 다음에 뭐 당해세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최우선 변제 배당이죠. 최우선 배당이죠. 그 다음에 우선 배당이죠. 이렇게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선 배당보다도 확정일자 받은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최우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먼저 배당을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6,500 이하인 임차인들에 한해서 얼마까지 해주겠다,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좀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어디 갔지? 예를 들어서 소액 임차인 중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23년 2월 21일 기준 제가 한 거거든요. 작년 기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8,500이죠? 소액 임차인이 8,500이에요. 그러면 경매 넘어갔을 때 후순위라고 했을 때, 그죠? 이게 저당권이야. 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막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8,500, 이 사람은 뭐 9,000, 이 사람은 5,000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이 소액 임차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포함되죠. 그럼 이 사람은 9,000만 원은 소액 임차인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포함됩니까? 5,000원? 포함되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한해서 두 명이 한해서 2,800만 원까지 배당을 해준다 이거예요. 2,800만 원까지 배당을 해주는데, 자,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막 아까처럼 28명이야. 28명이야. 그럼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해 가셨죠?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있어요. 각 서울특별시는 1억 6,500, 뭐 과밀억제권 이런 데는 1억 4,500,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7,500. 이 중에서도 이걸 보장받는다.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여러분 안 외워요? 저도 항상 뭐 표 봅니다. 연도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경매 물건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가구죠. 다가구. 그리고 이분이 낙찰을 5억 3,000에 받았어요. 5억 3천에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임차인 18명은 이 5억 3천에서 다 그 보증금만큼 보장받는 건 아니죠. 이 낙찰 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안분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18명한테. 그죠? 낙찰 대금 중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억 3천이니까 좀 헷갈리니까 5억이라고 합시다. 5억의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군가요? 그죠? 그러면 이 5억 중에서 2억 5천은 이 18명한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최우선 배당을 한다. 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소액보증금 이하인 사람들 한해서만, 소액보증금 이하인 임차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소액보증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안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낙찰 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다가구 5가구, 뭐 5가구, 5가구, 2가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임차인 수가 28명에 이래서, 그죠? 방 쪼개기를 했겠죠? 방 쪼개기를 했습니다. 방 뭐 이렇게 더 2층에 5가구인데 한 8가구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거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도 경매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예요. 자, 건물 등기부의 최초의 근저당은 2015년 11월 2일
토지 등기부에도 같은 날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토지에 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똑같이 존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은 날 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똑같은 날이죠. 그죠? 이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부에서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일이에요.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이래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언제였죠? 2023년 2월 21일 거였죠. 그런데 소액 임차인을 판단할 때는 요 말소 기준 등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얼마 있는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알죠. 이 말소 기준 등기를 최초의 근저당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너무 초짜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듣는 게 좋아요. 그죠? 어느 정도 헷갈리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판단 기준은 소액 임차인이 전입한 날이 아니죠. 이분들이 이렇게 아까 임차인들 쭉 많았죠. 임차인들이 전입한 날이 아니라 이 말소 기준 등기 설정일이죠. 근저당 설정 날이죠. 그죠? 이때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각 연도별로 틀립니다. 자,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11월 2일이었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 판단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있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된 임차인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습니다. 그죠?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다니까요. 자, 임차인 수가 28명, 임차 보증금 합계가 7억 8천이에요. 야, 이 양반 그냥 건물 공짜로 산대, 그죠? 그런데 낙찰 금액이 얼마예요? 5억 3,300이죠. 이 5억 3,300에 2분의 1 한도 내에서 이 28명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죠?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안분 배당으로. 사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최우선 변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밑에 있구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한 가지 문제 드릴게요. 누구나 다 알겠지만, 경매 기입 등기가 2019년 10월 7일날 돼 있잖아요. 그죠? 임의경매라고 경매 청구됐죠? 그러면 이 이후에 전입한 공인중개사들도 몰라요, 이거. 진짜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 이후에 전입한 소액 임차인, 일정 보증금이 있죠. 그분들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있어요? 없죠? 당연하죠. 이거 가지고 헷갈리는 공인중개사 많다니까요. 자, 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 5가지, 하나, 둘, 셋, 4개의 사례를 보면 4개의 사례 보면 여러분들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또 이것까지 이거 설명드린 거,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림 4개면 여러분들은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 이상 공부하는 건 여러분 법학자가 되려고 공부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경매물건지에 나와 있는 거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지금부터 경매물건 2개 설명드렸죠. 지금부터 나오는 제가 만든 도표, 이 표 4가지,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또는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그죠? 최우선 변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가서 3억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억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죠. 저당권이 여기 있으니까 전입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했죠. 자, 이 사람은 보장 받을 수 있죠. 저당권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저당권 뒤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 다 전입은 했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배당 요구는 다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이 최우선 변제금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받고 나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순위인 소액 임차인은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배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3억 낙찰금 해가지고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당해세, 뭐 경매비용, 국세등 이런 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다음에 배당되는 게 뭐죠?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 낙찰 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자, 낙찰 금액이 얼마죠? 3억이죠? 그러니까 1억 5천. 한도 내에서 이 18명에게 안분 배당을 합니다. 계산은 후단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2분의 1은 토지하고 건물이 동시에 나왔을 때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시에 나왔을 때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자, 그래서 1억 5천 일단 먼저 줬죠. 그죠?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 배당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선 배당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변제. 임차인 이거 얼마예요? 남은 돈이 얼마죠? 3억에서 1억 5천 줬으니까 1억 5천 남았죠. 1억 5천 남았죠. 그러면 이 1억 5천은 누가 가져갑니까? 맨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가져가죠. 그죠? 1억 5천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5천을 못 받았어. 5천을. 아직도 5천을 못 받았다고요. 그죠? 그럼 이건 뭡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 근저당권은 땡지랑품 못 받고,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근저당권자가 가져가겠죠? 그죠? 근저당권자가 가져가겠죠? 또 이것은 인수가 되는 거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최우선 변제 금액 따고 2분의 1을 빼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낙찰자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잘 활용해 보면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아까는 토지하고 건물이 동시에 매각 있죠? 아까는 토지하고 건물이 동시에 매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토지만 매각인 상태입니다. 토지만 매각. 자,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먼저. 그런데 위에 건물도 있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 됐어요. 뭐 불법, 무허가, 미등기인 관계로 건물은 경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결국에는 토지만 매각이 된 거거든요.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이에요. 왜? 이 건물은 어떤 사유가 있겠죠. 불법이든 무허가든 미등기든 여러가지 사유 때문에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토지에만 저당권자가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임차인은 불법 건물이 상관없고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없고 미등기 건물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 임차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도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 임차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이 토지만 지금 경매가 됐으니까, 이 토지만 지금 경매가 된 상태잖아요. 이건 건물이 경매 안 되고, 그러면 임차인들이 이 토지의 환가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토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저당권은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다 방패기를 하고 자기한테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불치게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저당 금액을 적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그죠? 위에 건물이 있었을 때 저당권 설정했을 당시에 이미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은 토지가 설령 낙찰됐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소액보증금이든 최우선 우선 변제금이든 최우선 변제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 한도 내에서 2분의 1 한도 내에서 그죠?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기준일은 그러니까 경과조치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이 소액 건물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물이 뭐 지금 무허가 미등기 그런 건물이니까 그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임차인인지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여기는 저당이 없다니까요? 저당권이 없어요. 여기는 저당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 기준일을 언제로 하냐고. 기준일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어. 토지만 있어. 그죠? 그런데 토지만 낙찰이 되고 있어. 토지만 낙찰이 됐어. 그러면 건물의 소액 임차인인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고.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정하냐고요.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배당이 확정되는 시점을 바로 그 기준일입니다. 배당 확정일이 바로 그 기준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자주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주 가끔 나오는 물건들이에요. 그죠? 배당이 확정되는 시점. 그죠? 배당이 확정된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10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자, 소액 임차인인지의 기준일이 저당권 설정일이죠. 월칙은 저당권 설정일이죠. 근데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어요. 불법 무허가 미등기인 관계로 등기를 하지 못하였어요. 그죠? 따라서 소액 임차인인지 기준일은 배당 확정 시점이 바로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저당권자가 은행이라면 상관없어요. 저당권자가 은행이라면 상관없거든요. 대부분 은행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 후에 소액 임차인 여기다 전입시켰어. 그럼 이게 사회행위가 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사회행위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개인 저당권이야. 개인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임차인을 넣었어. 그러면 그건요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왜? 은행에서는 사회행위인지 알면서 은행에서는 임차인 넣는 거 사회행위인지 알면서 아까 18명 임차인 28명이죠. 사회행위인지 알면서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상대로 소송을 안 걸었을까요? 은행은 말 그대로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서민들 돈 빨아먹는다고 그것까지 하면 진짜 지탄받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개인 저당권이야. 아니면 제가 이런 말 또 듣기 이런 좀 하면 안 되는데 대부업체야. 얼마든지 여러분들 진짜 거시기 할 수 있어요. 잘못 코낄 수 있다고요. 사회행위 시도 될 수 있어요.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90%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 더 나가봅시다. 자,
지금 이 상태는 토지의 소유권자만 변경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이 토지 소유권만 내각으로 뭐에서 A에서 경매사령관으로 바꾼 상태죠. 임대인은 아직 동일하죠. 임대인은 건물주 A. 건물은 경매가 안 넘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고 그죠. 대지의 이 토지 저당권자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시킬 수 없죠. 임차인을 상대로 이 낙찰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 청구 못하죠. 왜? 건물 지 거 아니니까. 낙찰자 거 아니잖아요. A 거잖아. 그죠? 그럼 한번 또 바꿔봅시다. 건물 소유자 A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건물 소유자 A의 입장은 이때 경매가 됐을 때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요구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라는 걸 해지로 보는 거죠.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당신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안 할 거야.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나머지를 주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퇴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낙찰자 입장은 뭡니까? 토지 낙찰자 법정이상권 유무를 따져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법정이상권 유무를 따져서 만약에 법정이상권이 이 건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철거 청구. 이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하더라도 철거 청구를 당한 건물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아무리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 할아버지가 와도 그죠? 철거 청구 당한 건물에는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할아버지가 와도 철거 청구된 건물에는 안 된다. 퇴거 청구 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거까지 나갔지?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을 때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 자, 문제는 뭐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을 시에 문제가 돼요. 이제는 또 문제가 된다고. 최우선 변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선 변제를 배우려면 아까 제가 맨 위에 있던 거 지문지, 그 다음에 경매물건지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림 4가지 요것만 아시면, 요것만 정확히 알아도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어려운 최우선 변제 다 풉니다. 여러분 다 풀어요. 여기서 노다지가 있을 수도 있고 금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토지에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의 근저당 3억을 설정합니다. 토지의 근저당은 3억을 설정. 왜? 이 돈 빌린 사람은 토지주는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융통을 합니다. 그죠? 돈을 융통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짓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임차인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을 딱 집어넣어야지 돈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투자한 돈 회수할 수 있잖아요. 건축 후에 임차인을 집어넣죠. 3번. 그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똑같이 근저당이 설정돼요. 토지에는 아까 설정됐죠. 근데 이번에 이게 좀 잘못됐네. 건물에도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이 시점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토지하고 건물이 경매가 청구돼요. 누군가 4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임차인은 또는 후순위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들은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 낙찰대금 4억의 2분의 1인 2억 가지고 날아갔나요? 2억 가지고 날아갔나요? 2억 가지고 날아가자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2억 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다. 낙찰대금이 4억이잖아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가장 먼저는 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왜? 저당권 설정 당시 아까처럼 건물이 있었다면 토지하고 건물에서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 감정이 4억이로 됐어. 건물 감정이 4억이었고 토지 감정이 6억이야. 토지 감정이 6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낙찰은 얼마가 됐어? 4억에 낙찰됐죠. 4억에 낙찰됐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 비율이 얼마입니까? 건물 대 토지 비율이 4대 6이죠. 그럼 건물이 가액이 얼마예요? 낙찰 금액에서 사면 1억 6천 나오죠. 토지는 6이니까 2억 4천 나오죠. 그죠? 2억 4천 나옵니다. 이 4억 가지고 이 합 더하면 이 4억 가지고 최우선 변제, 후순위든 선순위든 최우선 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의 환가대금 있죠? 토지의 환가대금, 이것은 제일 먼저 이 토지의 저당권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토지의 저당권자가 가져가게 돼요. 토지의 저당권자는 얼마예요? 채권액이 3억이죠. 그래도 다 못 받죠? 다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임차인들은 건물에 대한 환가대금 1억 6천을 가지고 1억 6천에 뭐예요? 2분의 1인 8천만 원을 가지고 안분배당하는 거예요. 8천만 원 가지고 안분배당하는 거라고. 좀 어렵나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배당이 어떻게 되냐, 이건. 배당이 어떻게 되냐. 뭐, 당해세 등 경매 비용이 먼저 나가겠죠. 그죠? 이런 걸 몇 프로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없는 걸로 칩시다. 그 다음에 토지 저당권자가 제일 먼저 받는다는 거.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죠?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하실 건물이 없었으니까 토지 저당권자가 이 2억 4천, 환가대금이죠. 2억 4천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죠. 그죠? 이 토지의 환가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 토지 낙찰대금은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토지 저당권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것은요. 건물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건물이 있다면 두 개 합쳐서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해주지만 토지 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안분으로 비율을 따져서, 그죠? 환가대금으로 토지 가장 먼저 배당해준다. 이 토지 환가대금은 토지 저당권자에 가장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해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 자, 그럼 나머지 이 1억 6천 가지고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이 임차인들한테. 이 최우선 변제 후순위도 있다고 합시다. 이 후순위든 선순위든 임차인들한테 최우선 변제를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이 금액 전체를 다. 뭐라고요? 2분의 1 딱 잘라. 2분의 1만 이 소액 임차인들에게 안분배당한다. 최우선 변제금으로. 자, 그러면 자, 나머지 1억 6천으로 후순위 소액 임차가 있다면 2분의 1 한도 내에서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이거 돈이 남았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한테 가겠죠. 그죠? 선순위 임차인, 저당권자에게 순서대로 배당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냐, 토지에 건물이 없냐에 따라서도 배당이 틀려지고요. 그죠? 내가 인수할 금액이 있냐 없냐에 따라 틀려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는 상태냐 아니면 정상적인 건물이 있는 상태냐 거기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다. 그거 최우선 변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가? 이거 마지막. 자, 자, 아까 이건 설명해드렸던 건데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복됐네.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어요. 동시에 저당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시에 설정이 됐어. 토지하고 건물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됐어. 아까 첫 번째 사례는 뭐였어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죠? 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그때에도 토지하고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 그러면 환가대금에서 토지 먼저 가장 먼저 배당을 하고, 토지에 대한 금액은 토지 저당권자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한다. 그거죠. 그런데 요것은 토지하고 건물이 다 있어. 둘 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토지하고 건물 다. 그런데 후순위로 18명의 소액 임차인이 있어. 그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토지하고 건물 모두에서, 아까 무허가 미등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무허가 미등기하고 똑같습니다. 토지와 건물 낙찰대금 모두에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코멘트 해드릴 게,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배당, 이 권리 분석을 잘 하려면요, 이건 반드시 달달달 의미를 아세요. 의미를 아셔야 돼.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것, 특히 초보자들이 제일 이것이 헷갈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헷갈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속된 말로 좆도 안 돼요. 이거 들으면 여기 간 것 같고, 저거 가물가물하고, 또 이거 들으면 또 이거 이것인가 하고, 소액 임차인이면 대항력 있는 거, 막 이 용어 자체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전입, 대항력, 소액 임차인, 일정액, 최우선 변제, 일정액 중 일부, 이 8가지 단어가요, 여러분. 이 8가지 단어가 왔다 갔다 막 헷갈려요. 막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최우선 변제, 일정액, 전입, 대항력, 우선 변제,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 가장 공부할 때 기준을 세우는데 제가 항상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용어의 정리를 제가 항상 해드리잖아요. 그죠? 이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냥 확정일자 또는 우선 변제권 똑같은 말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우선 변제권이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저당권화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저당권화 시켜준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용어에 대해서 헷갈릴까 모릅니까? 자, 여기 저당권이 들어왔어. 여기 임차인이 있어. 그죠? 내 애인 이름이 누구라고요? 전, 확, 배. 전입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도 했어. 그런데 이 저당권이 1억. 이 물건이 뭐 3억에 낙찰됐어. 나는 임차권도 1억. 임대차 계약도 1억에 체결했어요. 1억이죠. 자,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입도 안 했어, 여기. 그러면 대항력 없어요. 자, 만약에 여기 3억에 낙찰 받았어, 누군가가. 그러면 배당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저당권자 1억 가져가죠? 1억 가져가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제대로 했다면 이 사람도 1억 가져가죠? 그럼 나머지 1억은 전 소유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임차인이 나 후순위야. 다 포기하고 전입만 해놓고 그냥 확정일자도 안 받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땡전한 부분 받습니다. 땡전한 부분 받아요. 대항력이 없잖아. 소멸이잖아. 소멸.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는 있어.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이 사람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전입도 했다니까? 확정일자도 받았어. 다만 배당 요구만 안 했어. 배당 요구만 안 했다고요. 배당 받냐고, 이 사람. 임차인인데. 못 받죠? 왜 못 받아? 등기부에 이 사람 기재됐습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 아니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요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임차인들, 특히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반드시 하십시오. 배당 요구 안 하면 나 돈 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면 법원에서 돈 안 챙겨줘요. 그죠? 배당 요구 반드시 하시라고, 임차인들은. 특히 후순위인 같은 경우. 후순위인 경우도 반드시 하라고. 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이 사람이 받았어.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꽝 도장 찍잖아요. 뭐 이름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나 어쩐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은색 도장 확정일자 딱 찍어주잖아요. 그죠?
찍어주죠. 그럼 확정일자를 받았어.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 받고. 자, 그러면 이 뒤에 저당권이 있고 또 저당권이 있고 내 이제 임차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있고 또 저당권이 있고 자, 원칙은 그죠? 이 물권자가 우선이잖아. 이 채권보다는. 그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냥 순서배당이에요. 순서배당.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당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래도 확정일자 안 받으실 거야? 바보지, 바보. 자, 이해 가셨죠? 우선 변제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똑같은 말이다. 우선 변제. 물거나 시켜주는 거예요. 물거나. 그죠? 그 다음에 전입은 대항력이다. 전입을 하면 선순위로, 만약에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전입을 하면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선순위로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돼. 이게 바로 대항력. 전입이 대항력이다. 전입 이꼴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순위일 때 후순위는 안 생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여러분들이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하고 이게 헷갈려. 이게 헷갈린다고. 우선 변제는 말 그대로 물권자들 저당권, 뭐 이렇게 확정일자 임차인,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죠? 물권자들의 우선 배당이에요. 뭐 먼저 배당이라는 거예요. 우선 배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최우선 변제는 뭡니까? 이런 우선 변제보다도 먼저 배당하는 거잖아. 우선 변제보다도 먼저 배당하는 거. 최우선 변제. 그럼 최우선 변제는 뭐예요? 이 부자 사람들을 최우선 대우를 해줍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대우해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각 도시마다 소액 보증금이 있죠.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이 있죠. 소액 임차인을 최우선 변제.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확정일자 우선 변제, 전입, 대항력,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그런데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있죠. 아까 안산시 같은 건 얼마였죠? 8,500? 8,500이었죠. 소액 임차인이 범위가 8,500인데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8,500 중에서도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2,800을 배당해준다. 그런데 이 후순위자들이 많으면 안분 배당이기 때문에 이걸 다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지금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곡하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요 8가지 글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입, 대항력,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요거 반드시 그냥 달달달 외우고 다니세요. 달달달 외우고 다니세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전확배는 반드시 해라. 전확배는. 내 애인은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죠? 내가 이사 가면 내 애인 전확배는 데리고 다니라고 확실히.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물거나 시킬 수도 있고 정말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확배. 그죠? 전확배. 요 배당 없네 여기는. 어쨌든 요 3개는 4개는 반드시 아시고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오늘 5강이죠. 최우선 변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선 변제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인수지와 소멸주의 중에서도 전세권 제일 중요한 전세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있어요. 여기 요거 대항력 총정리 했고 그 다음에 대항력 총정리 2편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5강 4강인가요? 4강까지 해서 자 처음에 뭐 했습니까? 대항력 했죠? 그 다음에 대항력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세권 했죠.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다 했고 또 전세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했고 최우선 변제권 했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권리분석 가장 큰 틀 그건 다 하신 거예요. 권리분석은 다 이 강의만 보면 여러분들 권리분석은 다
경매에 관련된 권리 분석은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매 범위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대항력, 그 다음에 인수지위와 소멸주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안 했는데 배당은 솔직히 하지 마세요. 배당은 아까 그거 최우선변제 배당만 알아도 여러분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법적인 거 한 요만큼 제가 요것은 다음 달 한 3강 정도에 걸쳐서 앞으로 3강 정도에 걸쳐서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제 교재에 있는 1강부터 700강까지 정말 토지 공법이 다 부동산을 좌지우지 합니다, 여러분. 그죠? 토지 공법이 부동산을 좌지우지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대부분 요걸 배우는데 보통 6개월, 1년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가처분, 가등기, 뭐 가압류 이제 그런 것들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으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들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권리 분석 요렇게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할 때 조금씩 배우세요. 조금씩 보면 돼요.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조금씩 보시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제 교재에서 컨트롤 F 치시고 예를 들어서 제 교재 있죠, 여러분들. 저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합니다. 컨트롤 F 치시면 이 화면이 뜨죠. 이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문서 전체 클릭하고 여기다가 건축허가 명의 변경, 아니면 여기다 뭐 전세권, 아니면 뭐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아니면 대항력, 아니면 최우선 변제, 아니면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치면 취소, 다음 찾기, 차음 찾기 누르면요 그 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교재.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한글 파일 그대로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그렇게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자꾸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 가끔씩 연락이 와요. 유튜브에다가 여기다가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박영춘 치시고 또는 경매사령관 치세요. 박영춘 플러스 예를 들어서 유치권, 박영춘 플러스 유치권에 관련된 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강의한 유치권, 그죠? 박영춘 플러스 아니면 건축학권, 자, 건축학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지분경매, 그래서 뭐 지분경매 이렇게 치면 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것들은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다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강부터 한 400강까지는 기본 교재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400강부터 또 600강까지는 어느 정도 중급 정도, 600강 이상부터는 600강 이전에 못 들었던 것들, 그죠? 조금씩 한 컵씩 제가 벗겨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강의가 이렇게 좀 1시간 거의 가까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 단어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좀, 이거부터 공부하십시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나머지 공법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돈 버시려면 여러분 그 20%도 안 되는 권리 분석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진짜 돈 벌려면요 토지공법 제가 강의하는 1강부터 700강까지 강의하는 그 강의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재분 많이 사셨죠? 그 강의 안에 작은 글씨들이 있지만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답이 있어요. 저도 경매를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10년이 넘었죠. 14, 15년 동안 연구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어떤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겠습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정말 좌측 가서 뛰어가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만든 블루오션 교재인데 기본 교재인데 그걸 왜 파시냐고.
사실 저도 이제 앞으로 경매로 한 10년 더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판매를 안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근데 어제 이제 한 분이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팔아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한 번 팔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